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경제 프레임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으로 보이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라 그러죠. 이 IPEF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계기로 23일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통상협력체인 IPEF는 미국과 한국 외에도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같은 13개 나라가 1차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 동남아 국가연합, 그러니까 아세안이라고 그러죠. 이 아세안 10개국 중에서는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같은 7개 나라가 참여를 했습니다. 중국과 관계를 의식해가지고 아세안의 참여가 부진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 그리고 중국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특히 세계 인구 2위이자 중국과 지정학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한 인도의 동참이 주목됩니다. 애초에 인도의 합류 전망이 낮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었습니다. 아세안 중에서는 군부 구테타 세력이 집권한 후에 미국과 갈등 관계인 미얀마, 그리고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빠졌습니다. 가입 의사를 표명한 대만 역시 명단에서는 일단 제외가 됐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IPEF가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의 협의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 IPEF 참여국의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를 합치면 전 세계의 40%를 차지한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역동적인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IPEF는 대외적으로 무역과 공급망, 인프라 및 탈탄소, 세금 및 탈부패 같은 4개의 분야를 추구를 해가지고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의 협력을 추구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IPEF를 통해서 디지털 경제, 핵심 부품 공급망, 그리고 청정에너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구상인 겁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23일 첫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아침에 한국이 IPEF에 당연히 참석해야 된다 그러면서 룰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진다면 국익에 피해가 많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 IPEF는 자유무역협정, 그러니까 FTA처럼 콘텐츠 통상협상이 아니고 인도태평양 영내에서 경제통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 IPEF의 출범에 대해서 중국은 연일 견제 메시지를 내면서 격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죠.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22일 일본이 지역 내 영향력 강화를 위해서 중국 경제에 나섰고 이를 위해서 서서히 미국의 신하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회담 중에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해 언급한다면 엄중하고 격렬한 반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IPEF에 대해서도 미국의 동맹국들을 제외하면 소수의 동남아시아 국가만이 가입 의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관세 인하 같은 구체적인 혜택도 없는 IPEF에 동참할 국가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또 20일자 논평에서 IPEF의 진정한 목표는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 글로벌 무역 사상 지정학적 분할에 초점 맞춰진 협력들이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어서 지나 레이몬드 미 상무장관이 IPEF의 취지 중 하나로 중국에 대한 민간 품목의 수출 통제를 거론한 적이 있고,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는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IPEF에 초청받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발언들이 이 IPEF의 취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번영 도모가 아니라 지역 국가들을 결속해서 중국과 디커플링, 그러니까 탈동조화를 하려고 하는 것임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IPEF의 출범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보면 이 IPEF에 대해서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 IPEF의 출범으로 인한 파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주목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중국이 행해온 일련의 정책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3년인과 맞물려 가지고 중국의 전체주의 체제 강화에 따른 이 경제 정책들은 글로벌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온 1차적 반작용이 러시아에 대해서는 러시아 에너지로부터의 탈출이고 중국의 경우에는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중국에서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중국의 경우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역 정책으로 인해서 인권의 말살은 물론이고 이 글로벌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 자체를 완전히 봉쇄함으로 인해 가지고 심각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또한 시진핑 3년임 결정에 가까워지면서 스스로 중국을 고립화하고 외국 기업들을 배척하는 움직임에 글로벌 경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주요 제품의 95% 이상을 중국에서 생산해 오던 애플마저도 탈중국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애플이 중국의 고강도 도시 봉쇄 그리고 전력난의 후폭풍을 호되게 겪은 데다가 이 중장기적으로는 이 미중 갈등 격화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애플은 중국의 대안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중국으로부터의 디커플링은 사실 중국이 자초한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바로 중국 리스크 또는 시진핑 리스크 때문입니다. 사실 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IPEF 출범과 무관하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국 리스크가 컸고 특히 첨단 산업 분야의 투자일수록 중국보다 미국 투자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그동안 경제와 무관하게 무역을 안보와 엮는다든지 자국 이익 보호를 위해서 비정상적인 행위를 되풀이온 것에 대한 반작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중국 리스크로 인해서 시작되었는데 여기에 중국이 공급망을 무기로 해가지고 세계 경제 질서를 뒤흔드니까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자구책으로 더 이상 중국 리스크에 휘둘리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경우에 최근 중국 리스크로 호된 몸살을 겪었죠. 사드 사태라든지 지난해 요소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은 공급망을 무기로 해가지고 상대 교육국에 대한 타격을 가하면서 중국 체제에 속박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문제는 그런 중국 리스크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건 국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중국의 공급망 무기화에 시달리면서 중국을 상점 모시듯 하고 그러면서 결국 외교 주권까지 중국에게 넘겨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힘만으로 부족하다면 같은 가치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이 중국의 공급망 무기화에 공동 대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독립국가라면 아니 자주국가라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는 답이 뻔하지 않습니까? 잠시의 고통이 물론 따를 수도 있겠지만 긴 안목으로 외교 주권을 손상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결국 중국과의 디커플링이라는 카드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은 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이 글로벌 공정 개념을 완전히 파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TO라는 체제를 등에 업고 불공정 무역을 밥 먹듯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중국은 공산당의 각종 정책적 지원을 받는 국영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불공정이죠. 또한 철강, 알루미늄 이런 여러 산업 분야에서 과잉 생산을 초래해가지고 세계 무역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비시장 경제 상태가 이 WTO 시스템을 흔드는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WTO 체제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고요. 결국 이 WTO가 이런 현실을 방조한다 그러면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무역 질서가 필요하다. 이런 국제사회의 니즈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 바로 IPEF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크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IPEF가 마치 중국의 영역을 탈취하고 의도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중국의 불공정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이 중국의 불공정으로부터의 공정성 회복,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더 이상 중국의 공급망 무기화로 인한 피해를 겪지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IPEF를 출범시키게 된 겁니다. 중국이 이 IPEF 출범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IPEF의 공급망 재편은 중국의 싼 노동력을 미천으로 하는 1차, 2차 산업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 IPEF가 주목을 갖는 것은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첨단 분야입니다. IPEF가 특히 관심을 갖는 분야는 반도체를 비롯해 가지고 자동차 배터리라든지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정보기술, IT, 그리고 원자력 발전 이런 쪽입니다. 이 중에서도 IPEF는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반도체 시장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해야지 중국과의 경제 패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목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 IPEF 출범과 동시에 치포 동맹, 그러니까 반도체 할 때 우리가 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치포 동맹 구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치포 동맹은 미국을 포함한 반도체 기술 강국 4개 나라, 그러니까 한국, 일본, 대만을 포함하는 거죠. 이런 4개국의 협력을 강화해서 중국의 반도체 생태계에 타격을 주고 주도권을 지키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반도체 분야에 관한 한 중국은 결코 이 치포 동맹을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중국이 상당 부분 앞서가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AI 같은 분야에서도 한국과 미국, 일본이 공동 연구라든지 발전을 해가 나간다 그러면 중국이 결코 이를 무기할 수 없도록 얼마든지 제어할 수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더더구나 이 분야에서도 반도체 유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중국이 반도체 동맹에서 소외가 된다 그러면 AI를 비롯한 첨단 분야에서 속도가 뒤처지는 것은 명약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 IPEF의 기능과 과제를 정리하자면 더 이상 중국이 미래 산업을 무기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배제한 다음에 이념과 가치가 맞는 동맹국들끼리 첨단 산업을 공동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기술 표준도 세우고 더불어 이를 통해서 제3, 제4의 산업 영역을 구축해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중국은 낙후된 산업만 넘쳐나는 국가로 추락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제재가 가해지니까 부품이 없어가지고 1980년대 자동차를 만들 수밖에 없는 러시아처럼 중국 역시 값싼 경공업 제품을 수출하는 과거의 중국으로 회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IPEF 출범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남는 관심거리가 이 IPEF에 참여하는 한국을 향해서 중국이 무역 보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중국은 이미 그런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러나 앞으로의 무역 보복은 과거하고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이제까지는 한국 홀로 중국의 무역 보복을 고스란히 당해왔지만 이제는 IPEF에 속한 10개 넘는 국가들이 공동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 IPEF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인데 중국이 한국만 콕 찍어서 무역 보복을 한다 그러면 이건 오히려 중국이 더 큰 화를 입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무역 보복을 당하는 한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반도체 같은 것들로 역공을 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함부로 한국을 향해서 보복을 가하는 유치한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Y타임스 계속해서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